여러분의 통장에 1원이라도 들어왔나요? 자, 봐봐요. 뉴스에서 집값 상승, 강남 지역 신고가 경신, 이런 자막이 화려하게 뜨면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하게 안도감이 드는 분들 있죠? 그래, 내 집도 올랐겠지. 나 잘 산 거겠지? 이제 나도 번듯한 중산층 가절에 오른 거야. 하면서 말이죠. 근데 말이죠. 냉정하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 집값이 올랐다는 상승분이 이번 달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단 1원이라도 들어왔나요? 아마 대부분 1원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자는요,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가죠? 여러분이 숨 쉴 때마다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르는 집값은 저 멀리 구름 위에 있는 위로 같은 존재인데 매달 나가는 이자는 당장 내 목을 죄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2026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산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넘쳐나요. 오늘 영상은 이 냉혹한 현실을 계산기로 아주 낱낱이 찢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금자리를 마련한 건지 아니면 이자라는 빨대가 꽂힌 거대한 먹잇감이 된 건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내 집 마련과 주택대출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선택권이 걸린 문제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집값은 오르는데 왜 내 삶은 점점 팍팍해질까? 라는 의문이 들거나 영끌에서 산 집 때문에 매달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비참한 현실 때문에 힘들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힌 부동산 불패라는 가스라이팅을 완전히 뽑아내 줄게요. 이건 내 채널 한이의 이코노미가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기도 해요. 자, 준비됐죠? 이제 진짜 현실을 마주해 봅시다. 보통 주변 어른들이나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뭐라고 해요? 월세는 생돈 날리는 거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 이자를 내면 나중에 내 집이라도 남지 않느냐? 자, 봐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내가 수학적으로 증명해 줄게요. 자, 산수 한번 해봅시다. 10억 원짜리 집을 사기 위해 6억 원을 4.5% 금리로 빌렸다고 칩시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하면 매달 약 304만 원을 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뭐예요? 이 304만 원 중에서 초기 몇 년 동안은 약 225만 원이 순수 이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물을게요. 월세 150만 원 내는 거랑 은행의 이자로 225만 원 갖다 바치는 거랑 뭐가 더 버리는 돈인가요? 심지어 집주인은 수선비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취득세로 벌써 3,300만 원을 냈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인상분까지 합치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월세를 은행에 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이 계약금으로 넣은 그 4억 원, 그 돈을 그냥 연 5% 수익률이 나는 안전한 배당주나 채권에만 넣어뒀어도 매달 160만 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즉, 여러분은 이자를 225만 원 내는 동시에 받을 수 있었던 160만 원의 기회비용까지 날리고 있는 거죠. 합치면 매달 약 385만 원을 바닥에 그냥 버리고 있는 셈이에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에게 돈을 벌어다 주나요? 아니면 매달 여러분의 월급날마다 빨대를 꽂아 돈을 빨아가나요? 후자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이 명확한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여러분의 10년은 은행의 수익률로 치환될 뿐이에요. 여러분은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은행에 거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임차인인데 이름만 집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집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확실한 신호, 여러분의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때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경제적 질식 상태예요. 자,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연산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를 가져다가 겨우 지뢰찾기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자원 낭비고 국가적 손실이죠. 여러분의 능력과 시간이라는 고부가가치 자원을 겨우 빚 갚는 데만 쓰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아요. 연봉 8천만 원 받는 능력 있는 어떤 과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실수령액 월 530만 원. 꽤 훌륭하죠? 근데 이분이 영끌에서 서울에 집을 샀어요. 원리금 300만 원 나가고 관리비 40만 원, 각종 세금, 적립 20만 원, 남는 돈 170만 원입니다. 자, 이 과장님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출퇴근 시간 포함 하루 11시간을 회사에 저당 잡혀 있어요. 한 달에 240시간을 일하는데 남는 돈이 170만 원이면 시급이 7천 원대예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한참 못 미치죠. 심리학적으로 이게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여러분은 이제 절대 모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혹은 정말 좋은 이직이나 창업 기회가 와도 움직일 수 없어요. 당장 다음 달 원리금을 못 내면 10억짜리 집이 날아가니까요. 이게 바로 황금 수갑이에요. 번쩍이는 아파트 평수에 갇혀서 여러분의 영혼은 최저임금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집이라는 자산을 소유한 게 아니라 집이라는 괴물에게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생각 들죠? 그래도 나중에 집값 오르면 보상받잖아. 그 보상을 받기까지 여러분의 가장 빛나는 청춘 20년을 노예로 사는 게 진짜 남는 장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집값이 안 오르면요. 그때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죠?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집의 격을 유지하기 위해 허덕이기 시작할 때예요. 심리학에는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죠. 하나의 새로운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다른 물건들을 연쇄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번듯한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10년 된 낡은 소파나 찌그러진 냉장고를 그대로 두고 싶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래도 이 거실엔 이 정도 브랜드 식탁은 놓아야지.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 낡은 국산차는 좀 창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요. 결국 인테리어에 수천만 원을 쓰고 차를 바꾸면서 매달 나가는 리스료나 고정비가 추가로 발생하죠. 자, 봐봐요. 이게 다 가짜 부자들이 걸려드는 전형적인 덫이에요. 실제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집 하나 샀을 뿐인데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유지비들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통계적으로 자가거주자의 소비 지출은 세입자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왜냐고요? 집이라는 거대한 무대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소품 비용이 끊임없이 들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지출은 단순한 돈 낭비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라는 거예요. 집을 가꾸고 가전제품을 고르고 그 유지비를 벌기 위해 야근하는 그 에너지를 여러분의 자기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파이프라인 구축에 썼다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은 집의 주인이 아니라 집이라는 화려한 무대의 관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삶을 풍요롭게 즐기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집이라는 연극을 무리해서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관객은 여러분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정작 무대 뒤의 주인공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꼴이죠. 세 번째 신호, 이게 사실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고인물이 되어 썩어갈 때입니다. 자, 비유 하나 더 갈게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는 최첨단 고속열차가 있다고 칩시다. 이 열차의 목적은 승객을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게 데려다 주는 거죠. 근데 이 열차 뒤에 거대한 바위산을 통째로 매달아 놓는다면 열차는 움직이지 못하거나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고도 제자리 걸음만 하겠죠. 준비되지 않은 내 집 마련은 여러분의 경제적 엔진 뒤에 매달린 무거운 바위산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30살의 야심찬 어떤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가 10년 동안 죽어라 모은 3억 원이 있다고 쳐요. 이걸 아파트 계약금으로 넣는 대신 나스닥 100이나 비트코인 혹은 성장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지난 1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그 자산은 수배에서 수십 배의 수익을 올렸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묶인 돈은 어때요?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좋아하지만 그건 서류상의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 돈을 꺼내 쓸 수 없잖아요. 집을 팔고 길바닥에 앉을 순 없으니까요. 결국 그 돈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려요. 은퇴 후에 그 집 한 채 남았는데 현금 흐름이 없어서 다시 아파트 경비일을 해야 하는 노후. 그게 여러분이 꿈꾸던 미래인가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유례 없는 인구 절벽 앞에 서 있어요. 2050년 여러분의 집을 비싼 값에 사줄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지금은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종교 같은 믿음이 시장을 지탱하지만 수요가 사라지는 순간 부동산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대한 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황금기에 모든 자본을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박제해버리는 결정,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꼭 계시죠? 그래도 주거 안정성이라는 무형의 가치가 있잖아요. 전세 사기나 이사 걱정 없이 내 맘대로 못질할 수 있는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은 돈으로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인정해요. 주거 안정성 중요하죠.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 심리적 안정감의 대가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20년에서 30년을 은행에 노예로 바치는 것보다 가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의 본질을 꿰뚫어 보세요. 여러분이 불안한 진짜 이유는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금이 없어서예요. 통장에 현금 20억이 있는 세입자랑 20억짜리 집에 살면서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집주인 중 누가 더 심리적으로 안정적일까요? 당연히 전자예요. 전자에게 전세 사기는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성가신 일이지만 후자에게 집값 하락이나 금리 인상은 생존이 걸린 재앙이거든요. 또한 안정은 성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내 집에 안주하면 여러분의 잠재력과 도전 정신은 거기서 멈춰버려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더 큰 리스크를 짊어지고 도전해야 할 시기에 아파트 담보대출에 묶여 매달 이자 걱정만 하며 사는 게 과연 진정한 안정일까요? 그건 안정이 아니라 침체이자 도태입니다. 진짜 안정은 집 문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과 거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에서 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딱 4단계로 정리해 줄게요. 1. 거주와 투자를 완벽히 분리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은 월세나 전세로 사세요. 그리고 그 차액, 즉 내 집 마련에 들어갈 막대한 시드머니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생산 자산에 투자하세요. 주거의 질은 유지하면서 자본은 계속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2. 5% 법칙을 적용해 보세요. 집 유지비, 이자 플러스 세금 플러스 기회비용가 전체 집값의 5%를 넘는다면 그 집은 소유하지 말고 빌려 쓰는 게 산술적으로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3.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부터 만드세요. 내 월급 외에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월세나 대출이자를 완전히 상쇄할 수 있을 때 그때 집을 사도 전혀 늦지 않아요. 저도 지금 다양한 채널과 투자를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4. 자산의 정의를 머릿속에 다시 새기세요. 내 주머니에서 매달 돈을 빼가는 건 부채, 넣어주는 건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느 쪽인지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빛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 시간은 더더욱 짧죠. 그 귀한 시간을 아파트 대출금 갚는데 다 써버리지 마세요. 거대한 바위산을 등에 지고는 절대 부의 정상에 빠르게 오를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내 집 마련이라는 무거운 환상을 잠시 내려놓고 진짜 자유를 향해 가볍게 뛰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내 이야기가 좀 아프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은 항상 아픈 법이죠. 여러분이 콘크리트의 노예가 아니라 진짜 돈의 주인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런 독한 진실들을 전해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틔워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공유해주고요. 난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파괴적인 인사이트로 돌아올게요. 안녕.